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함수를 하나씩 이제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and하고 or라는 함수가 있어요. and, or. 뭐 어제 잠깐 이야기했었죠. 요 함수는 뭐 실제 업무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데 이 함수의 원리, 그 원리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이게 아주 좋은 예가 되는 함수라.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맨날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요것도 이제 어떤 원리로 이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H6셀에 이제 이와 같은 함수가 입력되어 있어. 보이지?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 and라고 되어 있잖아. 자, and 여기 보면 and 함수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and 함수는 여기까지다. 자, 뭐냐면 이 콤마 있지 가운데. 그다음에 and 안에 카운터뷰가 딱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and라는 함수는 그리고 말 그대로 그리고 자 이거 그다음에 콤마 그리고 이거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여기서 하나만 만족하지 않아도 이건 참이 아니고 거짓이란 얘기야. and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보면 첫 번째 G6 70보다 커야 되고 G6이 뭐냐면 평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국영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90, 50, 60 이렇게 되면 이 평균이 70이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평균은 일단 무조건 평균이 에버러지잖아. 이렇게 에버러지 평균 한번 해봤죠, 그죠? 에버러지 안에 있는 인수는 이 범위야. 이거 여기까지만 넣어주면 이거는 썸이고 에버러지가 G6이 70보다는 커야 된다. 아무리 뭐 국영수가 어떻게 됐든 간에 무조건 커야 되고 그리고 and 그리고 count if C6부터 E6의 값이 70점 이상인 것이 3개가 되는. 그러니까 이 과목이 모두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3개가 다. 그리고 평균은 아무리 7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평균은 70점 이상이라 해야 되고 요것도 70점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90, 60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평균은 70점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요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격이다. and니까 모두. 그리고 이 콤마의 뜻은 그리고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래그를 쭉 이렇게 했어요. 했을 때 자, 이 경우에는 어쨌든 70점 이상이 하나 없잖아. 이거는 이상이 아니고 참 초과야, 초과. 초과. 그 71점은 더 적어도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두 개 다 만족하지 못했어. 이 경우에는 3개가 70점 이상이고 평균도 70점 이상이니까 합격. 그지? 자, 이 경우에는 평균은 85점 이상이니까 되는데 100점, 90점, 65점. 하나가 70점이 안 되잖아. 미달이잖아, 이거. 수학이. 그게 당연히 불합격. 왜? 여기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end에서,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F9를 한번 눌러보면, true. 맞단 얘기야. 이거, 그지? true. 왜냐면 평균은 70점 이상이 맞단 말이야. 그런데 요거는 false라. 왜? 3개가 안 되잖아. count if 70점 해가지고, 그지? 자, count if 함수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만약에 따로 count if 함수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면 나와요. 이렇게. 둘. 무슨 얘기냐? 요 C8부터 E8. 3과목. 요 과목에서 70점 이상. 이 몇 개인가를 카운트한다. 이 말이야. 2개다. 이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2개니까 아까 여기 있던 조건이 맞지 않다. 이 3개라 해야 되는데. 그치? 이것도 합격. 이거 역시도 평균은 되지만 하나가 65점이니까 이것도 안 돼. 불합격. 그지?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건 우리가 이제 and 함수를 써서 이렇게 구해봤는데 요것을 우리가 이제 연산자로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and 함수를 지우고 여기서 콤마 대신에 갈로 닫고 곱하기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결과를 구한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자, 여기 차이가 보이죠? 요거하고 비교해보면 요 가운데 별표 곱하기로 쓰는 우리 연산자인데 이 곱하기가 갖고 있는 의미는 and야. and. and야.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이 and라. 이것도 맞아야 되고 이것도 맞아야 된다 이 말이지. and. 반갑습니다. 큰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유저폼, 즉 사용자 정의 폼을 사용하시면서 알아두시면 상당히 유용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Alt 키와 F11키를
동시에 눌러서 이와 같이 VBA 에디트 창으로 들어갑니다. 상단부에 삽입 탭을 눌러 사용자 정의 탭을 누르면 이와 같이 유저폼, 사용자 정의 폼이 생성됩니다. 자, 적당히 들어가기 위해서 크기를 조절해 주신 다음 컨트롤 도구 상자에서 레이블 컨트롤을 선택해서 적당한 위치에 그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레이블과 하나의 텍스트 상자가 생성되었습니다. 다시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를 컨트롤 키를 사용해서 동시에 선택하여 복사하신 다음 적당한 위치에 붙여넣기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두 개의 레이블과 두 개의 텍스트 박스는 서로가 지금 상하 좌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걸 이렇게 마우스로 옮겨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시간도 걸리고 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를 동시에 선택하고 상단부에 형식 탭을 눌러서 맞춤 가운데 탭을 눌러줍니다. 참고로 위에도 가운데가 있습니다만 위에 가운데는 가로 맞춤이고 밑에 가운데는 세로 맞춤입니다. 자,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이와 같이 세로의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해집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두 개의 또 밑에 레이블과 텍스트 박스를 선택하고 역시 형식 탭에서 맞춤 가운데를 눌러 이와 같이 해줍니다. 그럼 각각의 세로는 맞지만 지금 이렇게 또 가로가 맞지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레이블 탭과 두 개의 레이블 탭을 이렇게 동시에 선택하고 형식 탭에서 맞춤, 이번에는 위에 가운데 탭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정확하게 두 개의 레이블의 위치가 동일해집니다. 자, 텍스트 박스 역시 같은 방법으로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텍스트 박스와 두 개의 레이블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각의 레이블의 캡션을 적당히 지정해 줍니다. 직책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번에는 컨트롤 도구 상자에서 명령 버튼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명령 버튼의 캡션을 닫기, 그리고 갈로 안에 영어 알파벳 대문자 C를 입력해주고 엑셀레이터라는 옵션에다 대문자 C를 입력해줍니다. 요거 왜 입력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유저폼을 닫고 유저폼을 호출할 버튼을 만들어서 적당한 곳에 그려준 다음에 유저폼을 호출할 코드를 입력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유저폼이 나오죠. 다시 VBA 에디터 창으로 들어가서 방금 생성한 유저폼 개체에서 성명에 해당하는 텍스트 박스를 선택하고 왼쪽의 속성창에서 컨트롤 팁 텍스트 속성창에 이와 같이 성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하고 닫습니다. 자, 다시 단추를 눌러서 유저폼을 호출한 다음 텍스트 방금 컨트롤 텍스트 팁을 지정해 준 텍스트 상자, 즉 성명에 해당하는 텍스트 상자를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면 이와 같이 안내문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다시 유저폼을 닫고 VB 에디트 창에서 유저폼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눌러서 코드 보기를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할 코드는 클릭이 아니고 유저폼
액티베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설정하고 우선은 mi.tab equal 100 이렇게 입력하고 숫자가 입력 안 됐네요. 입력하고 닫습니다. 자, 단추를 눌러서 유저폼을 호출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저폼이 위쪽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또 코드 보기에서 커맨드 버튼을 누르면 유저폼이 닫히도록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닫히죠. 자, 그러면 단추를 누르지 않고 Alt 키와 우리가 엑셀레이트 문자로 지정해 준 알파벳 C를 동시에 Alt 키하고 알파벳 C를 눌러 보겠습니다. 닫힙니다. 자, 어떻습니까? 써먹을 때가 많을 것 같죠? 자, 그럼 짧지만 오늘도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셀의 기능 중에서 정렬, sort, 정렬에 대해서, 정렬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먼저 정렬의 어떤 개념을 알기 위해서 잠깐 간단하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숫자가 쭉 있지, 이렇게. 뭐 큰 숫자, 작은 숫자 막 섞여 있잖아. 이거를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또는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순서대로 한다든지 작은 순서대로 하는 거. 재배열 이걸 정렬이라고 하는데, 정렬이라는 의미는 니도 알잖아. 그래서 이제 이 정렬은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오름차순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작은 것부터 큰 숫자로 쭉쭉 내려가는 게 오름차순이고, 그 반대의 의미를 내림차순이라. 내림차순은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 내려가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이 숫자 데이터를 이렇게 쭉 영역을 마우스로 범위로 잡고 데이터 메뉴에서 여기 이렇게 보면 아이콘 있지. 숫자 오름차순 정렬 보이나? 또는 이렇게 하면 숫자 내림차순 정렬. 그 설명이 있네. 최대값에서 최소값 순으로 표시합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최소값에서 최대값 순으로 내려가는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오름차순을 한번 해보자. 선택한 상태에서 범위를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 이제 작은 숫자에서부터 큰 숫자로. 자, 다시 원위치하고 내림차순 이렇게 된단 말이지. 내림차순 개념 알겠나? 이렇게 되는 걸 정렬이라 하고, 또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의 개념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시트로 돌아가서 방금 앞에서 했던 건 몇 개 안 되는 한 개의 열 이렇게 했잖아. 자, 근데 이거 정렬은 숫자뿐만이 아니고 문자도 가나다 순 또는 영문일 경우에는 A, B, C, D 순.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자, 한번 보자. 자, 왼쪽에 이런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세 개의 필드로 나눠져 있지. 성명 필드와 방문 일자 필드, 그리고 지역 필드로 나눠져 있어. 자, 그럼 이제 성명 필드를 기준으로, 자, 여기서 이제 이 표에서 아무 셀이나 잡아도 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데이터 메뉴에서 이번에는 이제 이 한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렬 아이콘을 눌러야 돼. 여기 보이지? 이걸 누르면 대화창이 나타나요. 이렇게 여기 쭉 이렇게 이제 옵션 창이 있는데, 정렬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지가 알아서 나와. 이렇게 성명 이렇게 쭉 성명 순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요 정렬 기준에서 어떤 값을 할 것인가, 셀 값으로 할 것인가, 셀 색으로 할 것인가, 색도 돼, 색깔도 뭐 글꼴 색으로 할 것인가,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일단 셀 값을 한다. 일단은 색깔이 아니고. 그럼 이제 정렬 어떤 기준은 오름차순으로 할 것인가,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에 따라서 할 것인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오늘은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하는 거니까 오름차순으로 지정하고, 확인하기 전에 요 형태를 잘 기억해둬라. 확인하면 이렇게 뭐 설명이 필요 있겠나? 강옥순 방문 일자까지 지역까지 싹 다 따라서 세 개의 필드가 동시에 정렬이 되는 거지. 강옥순 또 있잖아. 강종철이 3명이고, 그지? 원래는 원 데이터거든. 이렇게 뭐 막 섞여 있잖아. 강종철 여기도 있고 뭐 또 저 위에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지? 다시 한 번 더 해본다. 여기서 아무 셀이나 잡고 정렬 아이콘을 누르면 대화창이 나타난다. 거기서 정렬 기준을 정해준다. 성명, 셀값,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하면 물론 이제 또 이제 히읗부터 되겠지. 일단 요거 해보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지? 이번에 그럼 우리 내림차순 한번 해보자. 정렬, 성명, 셀값 그대로 가고 정렬 기준은 내림차순으로 지정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둘러보자. 이렇게 히읗부터. 그러니까 성명 필드를 기준을 했으니까 이 성명의 어떤 그 가나다 순으로 봤을 때 히읗부터 해가지고 방문일자 지역까지 따라서 정렬이 된다는 얘기. 요건 내림차순이겠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큰 순서라면 내림차순.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다시 또 잡고 역시 정렬 아이콘을 눌러서 정렬 기준을 성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탭을 눌러서 기준을 더 추가해요. 이번에 뭐냐? 성명을 하는데 방문 일자를 역시도 오름차순. 이거 내림차순 해도 되겠지. 일단 오름차순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확인.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강종철의 경우 날짜가 여러 개가 있는데 날짜 역시도 내림차순 된다는 얘기. 그럼 이거 한번 잘 봐둬라. 이거 기억해둬라. 강종철의 경우. 이번에 이렇게 해보자 한번. 잡고 역시 정렬에 가서 성명을 하고 성명은 역시 오름차순을 하되 기준 추가를 해서 방문일자를 하고 방문일자를 최근일로 하자면은 이게 내림차순 하면 되겠지? 확인하면은 봐가 잘 봐둬라 그랬지? 날짜가 봐. 강종철이가 요래 바뀌었잖아. 날짜만 바뀌는 게 아니고 지역까지 다 따라서 바뀌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나? 이것을 정렬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팁. 엑셀에 쓰는 날짜는 조금 정렬하고는 조금 무관한 부분이 있지만 엑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날짜는 1900년 1월 1일부터야. 그래서 1900년 1월 이 날짜는 숫자로 하면 1이야. 1.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다가 숫자를 하나 입력하고 1이라고 셀 서식이라는 데 가서 날짜로 이렇게 하면 1900년 1월 1일이 돼. 1989년 12월 31일까지는 날짜로 인식을 안 해.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가 2020-10월 6일이제.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만약에 숫자로 보면 44110이야.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1900년 1월 1일부터 44,110일이 지났다는 얘기지. 44,110일 다시 날짜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이 역시 날짜의 숫자이기 때문에 엑셀에서 인식할 때는 이와 같이 숫자 값으로 인식해서 정렬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하는 정렬을 실행해봤고, 참고로 예를 들어서 지금 성명란에 지금은 한글 뿐인데 잠깐만 이렇게 해서 원위치를 하고 영문이 섞여 있다. 가령 영문으로 레드가 있고 그린이 있고 영문과 한글이 섞여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정렬이 될 것인가? 반드시 영문이 먼저고 한글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어. 셀을 선택하고 데이터 메뉴에서 정렬 탭을 눌러서 기준을 성명으로 하고 오름차순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영문도 역시 ABCD 순으로 되잖아. 지금 G보다 R이 뒤로 가잖아. 원래는 R이 앞에 있었거든. 이해되나?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끝. 반갑습니다. 큰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offset 함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offset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또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표가 있습니다. 성명, 상반기, 하반기 실적 뭐 이렇게 있는데 B14셀에는 이와 같은 수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즉 offset B5,1,0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offset B5,1,0 B5셀을 기준으로 1,0 아래로 한 칸 이동하고 오른쪽으로는 0칸 이동 없이 선택된 셀 B6셀을 의미합니다. 결국 주윤발을 구현하게 되겠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B16셀에는 offset B5,1,1 위에서는 1,0이었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B5셀에서 아래로 한 칸 1,1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C6셀의 값을 구현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offset C5,1,1
자, C5셀을 기준으로 아래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D6셀의 값인 240을 구현합니다. 자, 이와 같은 옵셋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이런 sum 함수 아시죠? 합계를 구하는 sum 함수의 합계를 구하는 범위를 옵셋 함수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sum 가로 열고 옵셋 B5, 1,1. 자, 여기까지는 위에서 설명드렸죠. B5셀에서 아래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셀인 C6셀을 기준으로 5,1. 무슨 말이냐면 C6셀을 기준으로 5개의 행과 5,1, 한 개의 열에 해당하는 범위의 합계를 구합니다. 자, 결국 이 범위가 됩니다. 자, 참고로 함수가 입력된 셀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수식 입력줄에서 이렇게 옵셋부터 마지막 괄호가 있는 괄호 앞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록으로 잡고 키보드에 F9 키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조값들이 나오죠. 250, 200, 280, 260, 240입니다. 빠져나올 때는 Escape, 즉 ESC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역시 sum 함수에서 더할 범위가, 합계를 구할 범위가 B5셀을 기준으로 3,1, 아래로 3칸이겠죠. 이렇게 3,1, 오른쪽으로 1칸, 3,1, 이동한 셀을 기준으로 1,2. 무슨 말이냐면 B5셀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3,1,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C8셀을 기준으로 1,2, 한 개의 행과 두 개의 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범위가 됩니다. 이 범위 합계를 구하게 됩니다. 550 맞겠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5셀입니다. C5셀을 기준으로 옵셋 C5, 1,0 C5셀에서 아래로 한 칸 이동하고 오른쪽으로는 이동 없이 0이니까요. 결국 C6셀이 되겠죠. 거기서 5,2, 즉 5개의 행과 2개의 열에 해당하는 범위, 이 영역의 합계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F9 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참조값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 옵셋 함수로 에버리지 함수, 여러분들 에버리지 평균 구하는 함수죠. 자, 에버리지에서 평균을 구할 영역, 역시 위에서 했던 거 똑같습니다. 영역은 C5, 1, 0, 5,2. 자, C5셀에서 아래로 한 칸, 떨어진 셀 아래로 한 칸, 오른쪽으로는 이동 없는 셀 C6셀을 기준으로 5개의 행과 2개의 열에 해당하는 에버러지,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참고로 VLOOKUP이나 SUMIF 함수 등에서도 이와 같이 offset 함수를 사용해서 참조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약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offset 함수에서는 1, 아래로 한 칸, 1,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게만 참조할 수 있는 것일까? 혹시 위쪽으로나 왼쪽으로는 참조할 수 없을까?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맨 처음에 살펴보았던 수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적당한 빈셀에 복사합니다. 뭐 이건 어차피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B5셀에서 아래로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은 셀 C6셀의 B6셀의 값이 나오겠죠. 주윤발. 자, 그런데 이번에는 기준을 D9셀 정도로 잡겠습니다. 잡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로 각각 지정해 주겠습니다. 역시 주윤발이 나오죠. 자, 보시겠습니다. D9셀을 기준으로, D9셀 여기죠. D9셀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3이란 위로 3칸입니다. 위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왼쪽으로 2칸 이동한 셀. 결국 B6셀의 값이 됩니다. 즉 B9셀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위로 3칸 그리고 왼쪽으로 2칸 이동한 셀 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요? 엑셀에서의 대부분의 함수는 거의 우리가 예전에 그 중학교 시절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x와 y, 결국 가로 세로입니다. 행과 열의 값을 구하는 참조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짧지만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의 큰형입니다. 자, 오늘도 네이버 지식인에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 웹창에서 데이터를 복사해서 엑셀의 시트에다가 붙여넣기 했는데 이와 같은 알 수 없는 객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없애려고 이리저리 봐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없어서 질문을 올리셨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알 수 없는 객체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런 객체들입니다. 이런 객체들인데 참고로 이 객체를 액티브 X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액티브 X 컨트롤이 아닌 다른 객체들은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선택이 됩니다. 그죠? 이 액티브 X 컨트롤은 아무리 선택해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이 되어야 삭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한 해당 영역을 모두 이렇게 선택하고 삭제해도 해당 열만 삭제될 뿐이고 이 액티브 X 컨트롤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액티브 X 컨트롤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창 상단부에 리본 메뉴 도구 모음에서 개발 도구 탭을 누릅니다. 참고로 혹시 이 개발 도구 탭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파일 탭을 눌러서 하단부에 옵션 탭을 누릅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엑셀 옵션 대화창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 탭을 눌러서 오른쪽에 개발 도구 옵션에 체크합니다. 제 경우에는 이미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도구 탭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개발 도구 탭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개발 도구 탭을 눌러서 디자인 모드 아이콘을 누릅니다. 이와 같이 디자인 모드 탭이 활성화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 모드 탭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마우스로 해당 액티브 X 컨트롤을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이 됩니다. 이 액티브 X 컨트롤이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 혹시 실무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잘 기억하셨다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짧지만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큰형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엑셀을 사용하면서 알아두시면 상당히 유용한 몇 가지 팁을 소개드릴까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른쪽에 성명, 수량, 단가, 금액 등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데이터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각 이름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각 이름에 해당하는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SUMIF, 여러분들 SUMIF 잘 아시죠? SUMIF,
GG, 그러니까 성명 필드에서 BO 주윤발에 해당하는 HH, 그러니까 수량 필드의 합계를 구하는 수식입니다. 이와 같은 수식이 이렇게 각각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수량의 합계를 금액의 합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꾸기 메뉴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꾸기 메뉴 많이들 사용하시죠? 자, 컨트롤 H키를 눌러서 찾을 내용란에 선호공을 입력하고 바꿀 내용란에 손흥민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모두 바꾸기 버튼을 누르면 현재 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선호공이 모두 이와 같이 손흥민으로 변경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죠? 자, 역시 수식이 입력된 영역을 모두 범위로 잡고 컨트롤 H키를 누릅니다. 그 상태에서 찾을 내용란에 수량의 열번호 H H를 입력하고 바꿀 내용란에는 J를 입력해야겠죠. J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모두 바꾸기 버튼을 누르면 수량의 합계가 금액의 합계로 한꺼번에 변경됩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은 바꾸기 메뉴를 사용하는 두 번째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각 이름들 옆에 괄호가 있고 괄호 안에 숫자들이 불규칙하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괄호를 포함한 숫자를 모두 한꺼번에 삭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바꾸기 메뉴를 사용합니다. 자, 처음에 범위를 모두 범위 블록으로 잡고 컨트롤 H키를 동시에 눌러서 바꾸기 메뉴를 실행합니다. 찾을 내용란에 괄호 열고 별표, 여러분들 별표 아시죠? 이 STX4라고 그러죠. 참고로 이 별표를 엑셀에서는 암흑의 문자라고도 합니다. 왜 암흑의 문자라고 그러는지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 괄호 닫고 바꿀 내용란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비워둡니다. 그 상태에서 모두 바꾸기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한꺼번에 괄호를 포함한 괄호 안의 문자까지 삭제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특정한 영역에 이와 같이 숫자와 빈 셀들이 불규칙하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빈 셀에 한꺼번에 0이라는 값을 입력하려고 합니다. 자, 역시 해당 영역을 모두 범위로 잡은 다음에 컨트롤 H키를 눌러서 찾을 내용란은 이번에는 찾을 내용란을 비워둡니다. 그리고 바꿀 내용란에 이미 눈치챘었겠지만 0이라는 숫자를 입력하고 모두 바꾸기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범위에서 빈 셀에 한꺼번에 0이라는 값이 입력됩니다. 물론 꼭 굳이 0이 아니고 다른 값으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바꾸기 메뉴를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엑셀에서 가장 기본, 또 그 기본 중에 기본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엑셀의 어떤 이 화면 처음에 보면은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먼저 지금 좀 행 사람들도 가끔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이제 행과 열, 열. 잠깐만. 행. 그다음에 열. 행, 로우.
열 컬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옛날 우리 중학교 1학년 수학 시간인가? X축, Y축. 이 Y축이 행. 번호 1, 2, 3, 4, 5, 6, 7, 8 적힌 거 이거. 세로로. 이렇게. 이게 Y축. 행. 1행, 2행, 3행, 4행, 5행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이고, 열, 컬럼은 결국 그러면 X축이지. A열, B열, C열, D열. 또는 1열, 2열, 3열, 4열, 5열. 이렇게도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럼 방금 설명했다시피 이 행, 쭉 세로로의 행과 또 가로로 이 열이 만나서 요것이 뭐냐면 셀이라, 셀. 이걸 이렇게 셀이라 하는데 여기 보면 표시 나잖아. C3. 그지? 요걸 뭐냐 C3셀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G7셀 여기 나오잖아. 여기 보이지? 요거를 이름 상자라 그래. 이름 상자. 네임박스 이름 상자라는데 이름 상자에 나와. 그럼 각 셀들 이렇게. 이건 셀 주소 어떻게 되겠나? C7. 그렇지. C7이지. 셀 주소 C7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K2.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각각의 셀이 또 모인 이렇게 된 만약에 이렇게 됐든지 이것을 셀 범위라고 한다. 셀 범위. 각 셀은 그냥 셀이라 하고 두 개 이상의 셀이 모인 것을 셀 범위라고 한다 이 말이지. 에? 셀 범위 이렇게 했던 뭐 좌우지간 두 개 이상이잖아 이렇게. 셀 범위. 근데 사실은 결국 엑셀을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내가 언급했지만 우리 수학 시간에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했던 것처럼 가로 세로의 값을 찾는 거야. 결국은 나중에 보면 요것이 가로로 뭐 몇 번째고 세로로 몇 번째인가 이것을 대부분이 다 그래. 엑셀은.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행이라 하고 열이라고 하며 그 행과 열이 만나는 것을 셀이라고 하고 그 셀이 모인 것을 셀 범위라고 한다. 자, 그럼 이 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러면 이 행이 도대체 몇 개일까? 104만 8,576개가 끝이야. 요게 지금 104만 8,576개가 된 거는 2007 버전부터. 자, 그렇다면 열은 몇 개일까? 열은 잠깐만. 열은 그러면 16,384개. 자, 보자. 그러면 16,384개의 열과 그 다음에 행. 그지? 요게 1048576. 1048576개의 행과 16,384개의 열. 그렇다면 이걸 곱하면 셀이 나오겠지. 몇 개의 셀인가? 그렇지? 이거 뭐 이름 말할 수도 없지. 이 도대체 몇 개의 셀인가? 171억 7,986만 9,184개. 170억 개 이상의 셀이라는 얘기지. 이 셀들이.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2007 버전 이상에서의 사양인데,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셀의 범위를 뭐라고 하느냐? 171억 7,988만 6,900, 다 세지도 못하겠다. 어쨌든 요 셀의 범위를 시트라고 한다. 시트. 잠깐만. 한 장의 시트, 이 시트 보이지 여기 시트 1. 이 시트 하나의 범위가 이렇다 이런 얘기야. 시트. 그럼 시트 2, 시트 3 이렇게 있지.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이제 디폴트 값 3개 보통 주어져. 잠깐만 옵션에 보면 일반 시트 보통 1번 기본으로 3개야 이렇게. 3개를 주어지는데 이건 뭐 삭제해도 되고. 근데 삭제도 최소한 한 개의 시트는 유지해야 되고, 최소한. 그 다음에 더 이렇게 해서 뭐 삽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자꾸 삽입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근데 몇 개까지 삽입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사양에 따라 달라. 컴퓨터 사양에 따라. 그렇지.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다른데, 뭐, 거의 뭐 엄청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몇백 개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시트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과 열, 그 다음에 이제 셀, 이제 이 범위. 결국은 아까 점과 점이 만나는 것은 이제 열이고, 그지? 행과 열이 만나는 것은 셀이고, 셀의 범위가 있고, 그곳에 이제
선과 선이 만나고 면과 면이 만나는 것이 시트라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만약에 셀 주소를 이제 얘기해봐라 하면 만약에 이러면 셀 주소 이건 D4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이걸 이름 상자라 보이지? 이름 상자? 네. 네임 박스 이름 상자라 그래. 이거 앞으로 많이 쓰인다 이거 이름 상자. 자 그러면 아까 저 104만 8,576개의 행이 있다 그랬지? 네. 전부 다 해서 한 개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요렇게 뭐 적당하게 어느 정도 하고 선택하고 이것을 갖다가 삭제 요 부분만 이게 뭐 한 뭐 열 몇 개 되잖아 지금 그지? 삭제하면 줄어들까? 안 줄어들어. 그대로 104만 8,560개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지. 응? 그럼 반대로 여기서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표가 나게 한번 해보자. 노란색을 칠하고 모르니까 여기서 이제 삽입을 해보자고. 이렇게 삽입. 그럼 이거 삽입됐잖아요, 이만큼. 그럼 내려가고 요만큼 삽입됐다는 얘기거든. 노란색이 내려갔으니까. 그러면 요 5개가 더 늘어났을까? 아니란 얘기야. 그대로 해. 재밌지? 이건 항상 고정이에요? 항상 유지된다는 얘기지. 삽입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유지가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 아예 삭제가 안 되는 거네. 삭제되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삭제해볼까? 요거 노란색. 이게 삭제가 어떻게 칸 수가 같아? 그러니까 그게 그 재밌잖아. 자, 봐, 이거 삭제했잖아. 없어졌잖아. 노란 거, 노란 거 없었잖아. 그러면 그대로 있다는 얘기지. 그냥 그 부분이 없어진 만큼 다시 유지가 되는 거네. 그렇지. 채워져서. 방금 이거는 이제 행의 경우인데 이게 이제 Y축이지 행의 경우인데 열 역시 마찬가지. 똑같다는 얘기지. 이거 뭐 삭제하거나 뭐 삽입해도 숫자는 동일하다. 이해되나? 그러면 표 같은 거 만들 때 잘못 만들어서 그냥 날리고 다시 이렇게 그렇지.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행과 열은 삭제돼도 다만 이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두 개를 내가 삭제를 해볼게. 그럼 이거 삭제되는 거야. 그냥 그대로 이거는 삭제는 돼. 없어져 버려. 어떤 현상이라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지. 잘 봐. 이거였잖아. 이걸 행 전체를 삭제했으니까 이건 행 전체를 삭제하는 거거든. 삭제. 그럼 여기 이제 삭제하면 여기 삭제되면 땡기지 올라가겠지. 밑에 있던 게 올라갔어. 밑으로 늘어나네. 그러나 이건 그대로다 이게 얘기지. 응? 이해돼? 방금도 했지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열도 마찬가지 해보나 마나 똑같다 이런 얘기. 그대로 이 셀을 사용할 수 있다 이만큼에.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줄게. 요것을 상태 표시줄이라고 하는데 상태 표시줄 밑에 보이지? 마우스. 네. 자 잠깐만. 자 뭐 대충 임의의 숫자를 입력하고 네. 요렇게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나오지 여기 보이지? 합계 13 맞나? 보여? 최대값 6 제일 큰 값, 최소값 3 평균 4.34. 그럼 요 적당하게 다른 걸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이 선택을 해야 돼. 이렇게 그래야 나오는 거야. 합계 15 이제 맞지? 개수는 3개고. 이렇게 뜨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이제 상태 표시를 뜬다는 거. 여기 이 상태 표시줄을 또 제어할 수 있는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눌러요.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그럼 만약에 내가 방금 최대값이 있었잖아. 이게 이걸 갖다가 최대값을 이 체크를 삭제를 해버려. 그럼 안 나온다는 이야기. 그렇지. 안 나오지. 필요한 것만 볼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좋은 팁이지. 이렇게 보면 평균까지 다 나와요. 또 아까도 내가 삭제했지만 최대값, 최소값, 숫자, 셀 개수 뭐 다 나온다는 얘기. 질문? 여기까지는 아빠 나 이해가 다 돼요. 네. 됐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끝. 이 값이 오른쪽 값이 세로 방향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 방향으로 변환해서 입력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L4부터 L8까지의 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은 우리가 VBA로
코딩을 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속성, 커렌트 레지언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이와 같이 세로 방향으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버튼을 눌러서 매크로를 실행하면 왼쪽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왼쪽 표의 아래로 차곡차곡 누적해서 기록되게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입력되고, 이번에는 데이터를 약간 수정해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 다시 버튼을 누르면 역시 입력됩니다. 그죠? 뭐 또 이렇게 수정하고 누르게 되면 다음에는 이 실행에 또 입력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매크로는 실무에서 아마 대부분 많이 사용하게 되는 내용이죠. 자, 그럼 함께 매크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dim I as integer. 먼저 i라는 이름의 정수형 변수를 선언한 다음 변수 i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자, 하나씩 설명드립니다. range b3. current region. range b3은 b3 셀을 의미하는 것이고, current region 이게 무슨 뜻이냐면 b3 셀을 기준으로 인접한 모든 셀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이 속성은 B3셀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키보드의 F5키를 눌러서 나타나는 대화창에 옵션 버튼을 누르고 현재 셀이 있는 영역의 옵션에 체크한 다음 확인하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다시 데이터를 또 일부 수정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크로를 실행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또 이번에도 B3셀을 선택하고 키보드의 F5키를 눌러서 현재 셀이 있는 영역의 옵션에 체크하고 확인합니다. 이번에도 늘어난 영역까지 모두 다 선택됩니다. 자, 이것이 이 커렌트 레지언의 속성인데,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B3셀을 기준 셀이죠. 이렇게 위로 한 칸 이동시켜서 완전히 떨어지게 한 다음 B2셀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선택하고 F5키를 눌러서 현재 셀이 있는 영역 옵션에 체크하고 확인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인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한 칸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적당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셀이 있는 영역 옵션에 체크하고 확인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 잡혔습니다. 즉, 이 보시다시피 이 경우에는 이렇게 모두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커렌트 레지언 속성. 그렇게 해서 loss count.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방금 설명드렸던 커렌트 레지언 속성으로 이렇게 지정된 범위에 해당하는 행의 개수입니다. 행이 아래 세로로 방향이죠. 이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가 됩니다. loss count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 데이터가 없다면 이 경우에는 4가 되겠죠. loss count가 4가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플러스 3이라는 숫자가 이제 더해집니다. 대부분 이제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워들 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데이터가 왼쪽 표의 아래로 가로 방향으로 입력될 때 지금 이 상태라면 매크로를 실행하면 7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7행.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커렌트 레지언 loss count는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그러니까 7행에 들어가기 위해서 플러스 3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매크로를 실행하면 7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7행. 그럼 이번에 만약에 매크로를 실행하면 8행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current region loss count는 5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플러스 3을 하면 8이 되겠죠. 8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왜 플러스 3을 하는지. 자, 이렇게 해서 current region loss count 플러스 3에 대한 current region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플러스 3을 하는 이유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진 변수 i의 값이 7이 될런지 8이 될런지 앞으로 이제 매크로를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겠죠. 자, 그럼 현재로서는 8입니다. 그렇게 해서 셀스 i,3 이 i,3은 결국 1, 2, 3열의 3열 C열이죠. 3열의 8행 C8셀이 됩니다. 이렇게 거기에는 range L4의 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 다시 셀스 i,4 이번에는 D8셀입니다. D8셀에는 고객명인 L5 range L5의 값이 입력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입력한 다음 마지막으로 셀스 i,7 G8셀이죠. G8셀에는 마지막 L8셀의 값 성별을 입력하게 됩니다. L8셀이요. 이해되시죠? 자,
자, 그런데 이와 같이 current region loss count 플러스 숫자 n 숫자죠. 뭐 이건 이 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컴활 자격증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컴활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무에서의 효율적인 코딩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dim I as integer. 역시 i라는 이름의 변수를 논하고 변수 i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위하고는 좀 다르죠. 자, cells loss count, 3. end 3, end 3입니다. end 3. 무슨 얘기냐 하면 먼저 cells loss count, 3이란 어느 셀을 의미하느냐 하면 3열의 C열이죠. 3열에서 마지막 셀을 의미 148,576셀 C 148,576셀에서 컨트롤 키와 윗 방향 화살표 키를 누르면 선택되는 셀. 이것이 end 속성을 사용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윗 방향 화살표를 동시에 누르면 이번에는 셀이 선택됐습니다. 즉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 셀이 선택됩니다. 이해되시죠? 거기서 offset 1.row 마지막 셀보다 한 칸 아래의 셀에 입력해야 되니 offset 1.row 행값. 이 경우에는 cells loss count, 3. end 3. offset 1.row는 7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수 i 값을 정의하고 정의된 i 값을 사용해서 range cells i, 3 C 7셀부터 cells i, 7 G 7셀까지 이렇게 range 영역으로 묶어주고 거기에다가 한꺼번에 application transpose range L4부터 L8까지. application transpose는 이 값이 오른쪽 값이 세로 방향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 방향으로 변환해서 입력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L4부터 L8까지의 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매크로 2입니다. 입력되죠? 그냥 수정하지 않고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차례차례 아래로 누적해서 입력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current region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짧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특정 항목을 이렇게 누르면 해당 시트로 이동합니다. 자, 그렇죠? 물론 이제 이 경우에 시트 탭 우리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이런 리스트가 뜹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사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큰형입니다. 자, 오늘도 네이버 지식인에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 중에서 실무에서 엑셀을 사용하면서 아주 많은 수의 시트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시트에서 시트가 이렇게 이동하는 그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을 매크로를 사용해서 좀 더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니까 아시겠죠, 그죠? 30개 시트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30개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수백 개의 시트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예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만 이거는 편의상 몇 개 안 됩니다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자, 이와 같은 리스트 박스, 유저 폼 리스트 박스가 뜹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 사용자 정의 폼에는 이와 같이 리스트 박스 1개, 그 다음에 이제 명령 버튼 닫기, 이거 이제 2개뿐입니다. 이제 매크로를 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매크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유저 폼 액티베이트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입니다. 그야말로 폼이 액티베이트 활성화될 때 실행되는 매크로인데 이건 별 내용은 아닙니다. 미점 탑 210, 미점 레프트 650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유저 폼이 활성화될 때 유저 폼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되면 요 탑 위치
레프트 왼쪽의 위치.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걸 주석 처리하고 유조폼을 띄우면 이와 같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죠. 이제 이런 불편함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해 주면 보시는 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이제 유조폼이 활성화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뭐 210이나 650 이런 수치들은 사용하는 그 모니터의 사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편한데 어떤 그 모니터의 사양에 따라서 적절히 수치를 조절해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유저폼 이니셔널리즈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입니다. 이 프로시저는 뭐 예전에도 몇 차례 제가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유저폼이 최초에 생성될 때 기본적인 값으로 디폴트 값이라고 그러죠. 디폴트 값으로 생성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옵션 말고 기본적으로 장착돼서 판매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디폴트 값으로 유조폼이 애초에 생성될 때 이렇게 이제 장착돼서 나온다는 얘기죠. 자, 먼저 T라는 이름의 가변형 배열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런 다음에 SHT라는 시트 개체형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트 개체형 변수가 for each SHT in worksheet 이 문서에 이 파일의 모든 시트를 순환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쭉 하나씩 이렇게 끝까지 순환하면서 방금 위에서 선언한 T라는 가변형 배열 변수에다가 그 순환하는 시트 SHT.name 순환하는 시트의 이름을 하나씩 차곡차곡 담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시트의 순환이 끝나고 나면 그 방금 담아둔 그 기억시킨 배열 변수 T의 값을 리스트 박스 1의 리스트 속성 값으로 지정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시트들을 수백 개의 시트들을 이렇게 순환하면서 그걸 이제 배열 변수에다 기억했다가 다시 리스트 박스의 리스트 속성 값으로 지정해 주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한 수백 개 정도 되는 시트들은 그다지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거의 눈 깜짝할 사이에 해결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시트를 하나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시트가 하나 생성되죠. 자, 그럼 이제 이 시트의 이름을 이제 바꿉니다.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트를 누르면 홍길동 나오죠. 그죠? 홍길동 이렇게 나옵니다. 홍길동으로 이동도 됩니다. 근데 이거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과정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저폼 이니셔널리즈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다음은 리스트박스 1 클릭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저폼을 호출해서 여기에 리스트박스의 이제 리스트 중에서 특정 항목을 이제 누르게 되면 이동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 특정 항목을 누르게 되는 클릭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입니다. 자, 리스트박스 1에서 특정 항목을 클릭하면 요거를 이제 실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요 매크로를. 자, 무슨 내용이냐? 워크시트, 무슨 시트를 리스트박스 1.value. 그러니까 리스트박스에서 클릭된 항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에 해당하는 시트를 액티베이트, 활성화하라는 한 줄의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누르게 되면
시트가 활성화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럼 끝으로 커맨드 버튼 원 클릭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인데 이건 닫기입니다. 닫기, 그죠? 뭐 그 버튼을 누르면 커맨드 버튼 원 버튼을 누르면 언로드 미 유저 폼을 닫아라는 명령입니다. 뭐 그다지 어려운 부분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무에서 많은 수의 이제 시트를 사용할 때 시트 간 이동이 보다 이제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짧지만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